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이루어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 도발 후 폭풍이 거셉니다. 북한 미사일이 이번에 4,500km를 날아가 미국령 괌은 물론이고 탄도궤적 일직선상으로 하와이까지 사정권에 들 수 있음을 과시하자 미국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 합동훈련을 마치고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항으로 돌아가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번 북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뱃머리를 급히 동해로 돌렸다고 합니다. 앞서 한미 육군과 공군도 북한 도발 원점 타격 훈련으로 응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군 현무 미사일에 낙탄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정세로 준비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해온 북한이 어제는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미국령인 괌까지의 거리도 넘어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도발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주변 안보 위기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합참이 북한 미사일을 포착한 건 어제 오전 7시 23분쯤이었습니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아이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서 오전 7시 44분 일본 열도에서 3,000km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화성 12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도 북한이 같은 장소에서 화성 12형을 발사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고각으로 발사를 해서 비행거리를 약 800km로 조절을 해서 일본 상공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상 각도, 그러니까 실전에서 쏘는 각도 그대로 발사를 해서 비행거리를 대폭 늘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발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사된 미사일은요, 북한이 그동안 정상 각도로 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고요. 비행 거리가 약 4,500km로 탐지가 됐는데 이는 발사 지점인 북한 자강도에서 미국령인 괌까지의 거리인 약 3,500km를 가뿐히 넘기는 것으로 미군 전략자산 전투기지로 꼽히는 괌 군사기지도 직접 타격권에 들어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나인 보도를 보면요. 북한이 쏜 미사일의 탄도 궤적을 이제 일직선으로 연장을 하면 미국 하와이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괌은 물론이고 미국 태평양 사령부 본부가 있는 하와이도 동시에 겨냥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비교해봐도 그 수위 그리고 강도가 크게 다른데요. 북한에서는 발사 이후에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모두 어제 아침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노림수와 함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오늘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구걸하고 있는데 미국의 핵 우산은 수명이 다했다며 한미를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즉각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북한의 미사일이 그대로 상공을 통과한 일본이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긴급 NSC를 소집했고 이 미사일이 지나간 홋카이도 지역엔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선 신칸센 열차가 멈춰서고 학교는 임시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미국은 무력 대응을 펼쳤는데요. 어제 오후 한미 공군 주력 전투기 8대가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에 나섰고요. 서해상에서는 가상의 표적을 겨냥해 공대지 합동 정밀 직격탄인 제2담 2발을 발사하면서 정밀 폭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한미는 오늘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한미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가 서해 직도 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대해 공대지 합동 직격탄 2발을 발사하는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한미 군 당국은요, 지대지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무력 대응을 이어갔고요. 오늘 오전엔 한미 합동 해상 훈련을 마치고 일본 모항으로 돌아가던 미국 핵항모 레이건호가 북한 도발에 동해로 전격 회항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핵항모 전단이 귀환길에 뱃머리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긴급 협의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두 나라가 이번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한미 군 당국이 응수한 에이테킴스 미사일은요, 최장 사거리가 300km로 한 발을 쏘면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오늘 이른 새벽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각각 2발씩 모두 4발을 발사해서 동해상의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하고요.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과 북한이 어떠한 장소에서 도발하더라도 이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과 미군의 미사일 실사격은 이번이 4번째로 앞서 한미는 지난 3월과 5월, 6월에 모두 14발의 타격용 미사일을 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도 쐈습니다. 그런데 발사 직후에 한 발이 강릉 지역에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합 대응 사격 과정에서 우리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는데요.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면서 강릉에 위치한 한 공군기지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한밤중에 강릉 지역 일대에서 엄청난 폭발음과 섬광에 이어 큰 불길과 연기까지 목격이 되면서 주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릉시청과 소방서, 언론 등의 문의 전화도 빗발쳤다고 하고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동영상과 함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전쟁이 난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이 이번 훈련에 대해서 보도 제한, 그러니까 엠바고를 설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훈련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도 주민의 불안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훈련은 오늘 오전 군 당국이 공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 엠바고, 즉 보도 제한에 걸려 있었던 상황이라 주민들은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이번 사고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놀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사과했고요. 다만 민간은 물론 기지 내에서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낙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도 북 도발에 맞서서 이제 우리 군이 현무2 2발을 발사했는데 그중 한 발이 수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었고, 지난 2020년에는 현무포 시험 발사에서 2발 중 한 발이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이제 굉장히 큰 섬광이 일어나고 폭발음이 들려서 주민분들이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탄도가 폭발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고 군 당국은 낙탄 후에 이제 추진체가 연소가 돼서 화재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섬광도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이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강력 대응에 나선 거, 바로 북한의 다음 수순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 바로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도발 빈도와 강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는데요. 결국 국제사회가 레드라인으로 인식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도발이나 7차 핵실험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 전문가는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이어 올해 안에 7차 핵실험도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고요.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고해상도 사진을 토대로 이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고 4번 갱도에서는 새로운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우리 국방부 역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ICBM 도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국방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3번 갱도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형 액체 추진 ICBM과 SLBM의 시험 발사 준비와 고체 추진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한미일 세 나라 정상들도 지금 3국의 공조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북한의 도발을 무모한 핵도발로 규정하면서 우리 군을 비롯한 국제사회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강조했고요. 이어 NSC에 직접 참석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역시 이번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데다 괌까지 타격권에 들면서 전보다 더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 양국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긴급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또 한 4,000km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또 어제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한일 안보실장 간에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고 하고요. 한미 국방장관 역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긴급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당일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14 남북 공동선언의 감격을 기억한다. 이런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어제죠. 자신의 SNS를 통해 14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금단의 섬을 넘으며 북녘 땅을 밟았던 그날의 감격을 기억한다는 글을 올렸고요. 14선언의 정신이 다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고 한 걸음 더 전진을 이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방위 국감장에서 우리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보면서 9.19 합의의 효용성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방위 국감장에서 나온 이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 미리 탐지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감시하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 정권 시절에 계속해서 당근만 줬더니 알고 보니까 시간만 벌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한 그런 신형 단거리 미사일 KN-24, KN-23 이런 거 요게 피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 도입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9.19 군사합의를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위반해왔고 이제는 이걸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에 그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우선 그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그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도발의 빈도 그리고 강도를 동시에 높이면서 한미일 3국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전략 차원에서 강대강의 어떤 대응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제 한반도의 어떤 위기 안보가 고조되는 것이 우리한테 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효율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국 이제 외교 안보 또 위기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시험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대응 기조 과연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평론가들께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담대한 제안에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강력한 도발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건 결국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내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이 힘은 대한민국 독자적인 군사력을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게 되는 북한의 핵 무력 도발 등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2017년에 기시감이 강하게 드는 것이 IRBM 그리고 ICBM 등에 대한 도발 이후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러한 강대강 대치 국면 끝에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건 핵에 대한 인정과 함께 대북 제재를 풀어내고 독자적인 개발에 나서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속에서 이러한 북한의 힘을 압도할 수 있는 동맹국가의 굳건한 관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핵 항공 모함이 다시금 뱃머리를 돌려서 이 동해로 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 있게 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서 국제사회의 굳건한 공조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북한이 핵력 고도화라는 입장에서 전술핵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법제화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 단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발사는 계속 시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기는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용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강대강 대치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SNS 글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쌍방 모두가 상황 악화를 멈추고 대화를 모색하도록 나서야 된다는 걸 촉구했고 그다음에는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켜라고 북한에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응징 또는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하되 대화의 길을 닫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처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강릉 같은 경우 우리가 잠 시험 발사한 것에 어떤 낙탄 같은 개념입니다만 강릉 주민들이 상당히 공포에 떨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대강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걷지 않게 되면 강대강 대결 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요. 계속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강대강 대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한 30년 이상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대화의 어떤 길을 충분히 열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 잡히게 진행됨으로써 좀 국민들에게 가능성의 영역으로 강대강의 영역이 아니라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대북 정책들을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송갑석 의원을 시작으로 감사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이 나타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원 앞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을 뺐으며 강하게 반발한 건데요. 관련해 오전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주시라고. 누구요, 동생? 이래주지. 친형. 친형이라고 잘 부탁합니다.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이거 정치 탄압이요? 당신들 국가 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이런 시간에 지금 국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170명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해 사건 유족 되시는 분이 오셔서 피켓도 뺐고 지금 더 10여 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네, 이래진 씨와 박 의원의 충돌은요,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결국 제지가 됐고, 박 의원은 다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래진 씨 등 유가족은 감사원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에 억울한 심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전날 밤 이래진 씨는 SNS를 통해서 정당했다면, 잘했었다면 당당히 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무례하다라니 참으로 가관들이라면서 자기 입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겠다라고 해놓고 입 딱 씻고 도망가지 않았나라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조준하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죠. 네, 어제 거의 모든 국정감사장에선 전 정부 실정과 현 정부 실책을 놓고 예상했던 대로 여야의 충돌이 계속됐는데요. 특히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여야가 격하게 대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요. 김정숙 여사가 혼자 인도로 가서 전통 유적지인 타지마할을 다녀와서 논란이 됐던 것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대표단 성격이라면서 대통령 휘장까지 건 전용기를 타고 갔었죠. 네, 당시 야당으로부터 외유성 관광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인도 총리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한국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을 했고 예정에 없던 경비를 만드느라 불과 사흘 만에 수억 원대 예비비까지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제 외통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측이 먼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고 불과 사흘 만에 수억 원의 예비비까지 처리해가지고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당시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인 10월에 우리 외교부가 추가로 김정숙 여사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는 거예요.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김 여사 순방에 관련한 예산 4억 원이 신속하게 배정됐어요. 이런 외교는 무슨 외교라고 합니까? 영부인 버킷리스트 외교예요? 영부인의 세계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그게 어디 국회 부의장에다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까? 아니 김 의원이 지금 말씀 안 들어간 거 아니요? 조심하세요. 아니 말 왜곡하지 말고. 뭐를 왜곡을 하 내가? 지금 어느 정부인데 저기서 대답을 합니까? 지금 정부 인사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요. 인도 관광부 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이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우리 외교부가 참석 의사를 먼저 인도 측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측이 먼저 김 여사의 방문을 제안했다는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 거짓일 가능성, 바로 그걸 제기한 겁니다. 네,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요. 인도 관광 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고 다음 달인 10월 우리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김 여사가 참석했으면 한다는 뜻을 인도 측에 전달하자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건데요.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이제 장관 방인이었다가 영부인이 함께 가는 걸 우리 측이 얘기를 했고 10월 중순에 그래서 이제 인도 쪽에서 낮춰서 이제 초청장을 모디 총리 명의로 온 거죠. 네, 이 때문에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김 여사 인도 방문 관련 예산 4억 원도 신속하게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기재부에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 원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다는 겁니다. 아까 외교부 관계자의 그 녹취에서의 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생소하시죠? 인도 방문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죠. 네, 앞서 듣고 오신 대로 정진석 의원의 발언 이후 야당 측에서는
왜곡하지 말라면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고요. 정 의원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결국 외통위 국감은 저녁 10시 45분쯤 정회하게 됐습니다. 이후 11시 40분쯤 간신히 속개가 됐고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인도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갈 수 없었고 이에 인도 측이 김 여사의 방문을 대신 제안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문 전 대통령을 오라고 했겠지만 목적이 허황우 건이라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오라고 한 것이고 한국 측이 김 여사도 가니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푸시를 했다는 거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목소리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최초 인도 측에서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와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인도를 당시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인도 측에서 다시 김정숙 여사 초청을 대신 제안해 오고 초청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못 간다 그러면 누가 가는 겁니까? 업무상. 이때 목적이 허황우 건입니다. 허황우 공원 착공식이에요. 문체부 건이거든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을 오라고 한 겁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오라. 저게 2018년 9월 27일 날 보낸 공문입니다. 저 때는 김정숙 여사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가 그럼 김정숙 여사 초청장은 언제쯤 갔냐? 한 달 뒤쯤 갑니다. 10월 말에. 당시 중앙일보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인도 대사관 측에서 한국 측이 김 여사도 가니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먼저 한국 측이 푸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당시에 언론에 올랐냐면 그해 8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도 유적지를 여러 군데 봤어요. 후마윤 묘지라고 갔습니다. 후마윤 묘지 안내자가 이 후마윤 묘지가 타지마할의 전신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이번에 타지마할을 못 가서 너무 아쉽다. 다음에 인도에 꼭 와서 타지마할을 가야겠다. 가고 싶다.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당시 다 보도가 됐어요. 사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에 이제 대통령과 함께 가지 않고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 사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당시에 과연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를 두고서 이제 야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다시 소환이 돼서 어제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사실 그 당시 청와대 설명대로 인도 측이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측이 푸시를 해서 그러니까 인도 측한테 먼저 요청을 해서 초청장을 받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로 또 보도를 한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벌어졌던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일이 이제 이슈가 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당시에 한 언론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칼럼을 게재하면서도 문제가 촉발이 됐죠. 지금 여러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당시 이 기자, 칼럼을 썼던 기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적 대응이 났었고 결국 훗날 이 기자는 청와대와 지리한 법적 다툼을 하면서 있었던 그 과정을 기록한 책까지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왜 그런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담겨 있는데 당시 주한 인도 대사관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요청을 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초청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들을 담았지만 당시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이 나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됐던 것이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간 외교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다시금 꺼낸 이유가 지금 있게 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응하기 위한 영부인 리스크 해지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금 되돌아가서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한 재갈 물리기성 청와대 대응에 대한 진실 규명 차원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외교부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경도 통일부도 국정원도 다 바꿨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그 NSC에서 근무해 봤는데요. 이거 외교부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문을 다 보내요.
근데 공문에 나온 내용이 다 전문으로 다 애도 공개가 돼요. 그러면 이 내용 가져가서 외교부가 보여주면 돼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근데 제가 볼 때 왜 외교부가 여야가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안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같으면 다 내놨잖아요. 상황을 다 바꿔서. 저는 이렇게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놓으면은 확실히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편성 못할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인도가 방문하지 말라는 걸 방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위법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가 예를 들면 소위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남용했냐 말았냐의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용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위 외교부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위법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고소고발하세요. 국민의힘이 매번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김정숙 여사를 고소고발하게 되면 아마 김건희 여사도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예요. 전 제가 볼 때는 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건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교부가 좀 빨리 나와서 과거처럼 전문을 좀 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외통위에서는 전 대통령 부인 문제가 쟁점이었는데요. 교육부감에서는요, 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 여야가 언쟁을 벌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이 날치기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증인들이 모두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여당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해 해오셨죠. 저는 이몽재 외 10인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과 함께 이유서를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때 제출했다고 하는 이유서를 행정실장 줘보세요. 아니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서를 보관합니까? 그러면 그 이유서를 여기에 있던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그 이유서가 무슨 1급 기밀 문서입니까? 예. 그걸 전혀 제출을 안 해놓고 특히 이번에 증인 신청했더니 도망간 두 분 총장들, 특히 국민대 이몽재 총장 몽골 출장 이후로 들었는데 제가 이건 갈 생각이 없었는데 딱 이거 걸리니까 도망간 겁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를 문제 삼아서 무효를 주장했고요. 야당은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도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논문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자 민주당에서는 출석을 강제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과 함께 아직 국내에 있는 증인들이 국감장에 출석하기 전까지 국감을 연장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도요,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감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이었지만 정작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을 두고서 오랜 시간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이번 논란의 발단은요, 최근 부천시 산하기관의 한 만화 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당선돼서 전시까지 이뤄진 겁니다. 이 작품은 학생 카툰 부분에서 고등부 1위격인 금상을 받아서 전시가 됐는데 일각에서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전시를 후원한 문체부가 엄중 경고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해쳤다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이 그림이 표절작이다라고 맞선 건데요. 관련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이 만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문체부의 개입이 있을 만한 문제입니까? 처장님 한번 보십시오.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런 정보는 물론입니다. 없습니다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뭐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그 비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논란 때문에 이것이 수상이 되어서 되겠는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 윤석열차라는 제목이 붙은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앞부분에는 윤 대통령을 닮은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선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달아나는 모습이 함께 묘사돼 있고요. 조종석에는 단발머리 여성이, 나머지 차량에는 검사복을 입은 인물들이 칼을 들고 탑승해 있는데요. 이를 두고 작품 속 여성은 김건희 여사를 의미하고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만화라는 해석이 제기됐고요. 이에 문체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는 것과 함께 심사 및 선정 과정 조사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 같은 정부 대응을 두고 만화 하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MBC를 고발하고 완전히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대해서 관심사가 다른 쪽으로 이전된 그러한 효과는 지금 감사원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지금 마치 전두환 시대를 지금 연상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생이 그 국제 만화 대회에 그 출품해가지고 한 그 윤석열 차라는 그 그림, 그 만화 하나 가지고 지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MBC 지금 고발하고 완전 전두환 시대로 지금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묵직하게 국민과 함께 가겠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렇게 계속 비아냥거리십시오. 한 고교생의 카툰 작품을 놓고서요. 일각에서는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행사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작품을 선정해서 전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또 야권에서는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다. 문화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지금 논쟁이 번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대통령의 말씀을 잘 따랐으면 좋겠어요. 문체부가. 취임식에서 자유를 말씀하셨고 국제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자유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의 자유는 없는 건가요? 아무리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이 그린 어떤 만평에다가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색이 있다라고 다시 또 색깔을 입히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고 나면 제가 볼 때 모든 만평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고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다 가이드라인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 표절 시비까지 조수진 의원은 붙이는데요. 저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숙 여사 문제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표절 문제가 나오게 되면 또 김건희 여사 표절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이 자기의 표현을 자유롭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적 토론을 벌이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심사 과정에서 조사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면 아니, 어느 고등학생이 앞으로 이런 데다가 출품을 하겠습니까? 저는 제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요? 우리나라가? 우리 문체부가? 답답합니다. 네, 심사 과정에 대한 수사를 얘기한 적이 없고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정치인, 뭐 하물며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하고 조롱하고 희화할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뭐 뉴미디어가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보다 훨씬 더한 내용들이 아무리 많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는 않죠. 다만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출품된 작품 속에 공모전을 선정했을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국회에서 한 전시회라는 과정에 더러운 잠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묘사를 시켰던 한 여성의 이 내용들을 전시했다가 크게 문제가 되고 결국은 그 전시를 철회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모든 일들에 대한 자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유가 특정 사람들에 대한 해당된 기준들을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이고 더군다나 공적 영역의 기준 속에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용인이 되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가득한 내용들을 공모전을 벌이고 거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지독한 폄훼가 가능한 내용들이 수상이 돼서 선정되고 전시가 된다면 그런 내용 속에서는 참 심사위원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만화 산업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인데 더 창의적인 내용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 정치권의 역할일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끄집어갖고 저 학생의 그림 자체를 폄훼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곡하고 틀어다가 정권을 향한 정치 공세장으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는요, 국민의힘 의원이 이스타 항공 관련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면서 취업 청탁 의혹이 있는 야당 인사들 실명을 공개해서 또 소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저희 TV조선이 이스타 항공 조종사 취업 청탁 의혹을 보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정무위에선 바로 이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에 현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면서 그 실명을 공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어제 정무위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채용 비리입니다.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 한명숙 의원께서 관련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70명 중에 70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양기대 의원님이 등장하십니다. 예, 이분의 경우는 132명 중에 106등을 했고요. 그다음 이원욱 의원님 70명 중에 42등입니다. 이것이 만일 잘못된 자료라고 하면은 이스타항공 상대로 문제를 삼으시면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은 사과를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양기대 의원이 연루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이 두 의원님이 지금 우리 정무위에 아주 강력한 항의를 보내오셨습니다. 두 분 다 이스타항공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그 대상자하고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 공개 사과하지 않고 명백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저는 윤리위 제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윤리위가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참 그 압박을 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그 무슨 사람 무시하듯이 초선이라고 그렇게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허접한 자를 어디서 들고 와서 함부로 떠드냐는 식으로 법박을 하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고 업무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좀 압박을 하시려도 좀 세련되게 하십시오. 보신 것처럼 윤창현 의원이 이제 실명까지 공개를 하니까 야당이 거세게 지금 반발을 한 건데요. 이 의혹은요, 앞서 저희 TV조선에서 보도했던 그 내용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죠. 네, 지난달 저희 TV조선은요, 2013년과 14년, 16년에 이스타항공 조종사 채용 내부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이스타항공에 취업 청탁을 했고 실제 채용으로 연결됐다는 의혹이었는데요. 당시 저희 TV조선은 전직 총리, 야당 소속의 삼선 의원, 야당 의원, 여당 광역단체장으로 지목을 해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제 윤창현 의원이 이들 중 일부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와 이원욱, 양기대 의원의 실명이 공개되자 야당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윤 의원의 공개 사과 요구와 함께 국회 윤리위 제소,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특히 양기대 의원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윤 의원실에서 사실 확인차 연락이 온 것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구체적인 뭘 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뭘 했다 이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너무 억울하고 참담해서 제가 오늘 늦었지만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하고는 제가 뭐 통화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현우 의원도 본인이 뭐 강력하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윤창현 의원조차도 저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저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근데 그냥 국정감사장에서 그동안 떠들던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기대 의원 그리고 이원욱 의원 모두가 지금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하지만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박이삼 전 이스타 조종사 노조위원장의 증언은 조금 달랐습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파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라면서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한 건데요. 이어서 박 전 노조위원장은 해당 자료에 한 전 총리가 추천했다고 기록된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이 일을 했었고 비행도 여러 번 했다면서 함량 미달이라고 늘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증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나온 분 두 분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직 시에도. 사실은 좀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런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함량 미달의 기장, 부기장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저희 동료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부기장인데 예. 기본적으로 부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지 못했고 그 관제사와의 소통도 되지 않아서 비행할 때 좀 기장이 부기장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인사청탁을 한 거를 들었다.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는데 이 자리에서 잘못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정언의 위반이 됩니다. 제가 뭘 잘못 얘기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회사에 그런 소문이 돌았고 이런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걸 지금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이런 가운데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9을 통해서는요, 또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감 첫날부터 공방의 대상이 된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은요, 채용 비리부터 대선 경선 동원까지 관련 의혹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을 통해서는요, 이스타항공과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임원으로 일했던 태국의 타이 이스타제 관련 내용입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그동안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일했던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저희 취재 결과 두 회사가 비행기를 주고받고 거액의 자금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이 된 건데요. 현재 이스타가 보유 중인 항공기 총 3대 가운데 한 대가 2019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타이 이스타젯에서 운행된 이력이 있고 특히 타이 이스타젯이 해당 항공기를 도입할 때 이스타는 444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까지 해줬습니다. 관련해 전 이스타항공 임원 A씨는요, 당시 최종구 이스타 대표가 타이 이스타젯을 자회사로 불렀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A씨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타는 신생이잖아요. 돈을 못 받을 조치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스타에서 받으려고 내가 안전장치를 한 거예요. 세배를 우리 자회사니 타이 이스타로 보내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쓸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요,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모자로 적시된 성남 FC 의혹 관련 검찰의 공소장이 연일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이다, 이런 지금 분석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뭡니까?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모를 넘어 사실상 주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 전 대표 B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C씨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뇌물 사건 공소장에 검찰은 기부 체납 외에 성남FC 운영 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법한 수단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이 대표가 용도 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남FC 전신이 성남 1화를 인수한 직후 FC 운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대표가 기업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건축,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시급한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는 게 이 검찰의 시각인 겁니다. 또 보도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 1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 원의 운영 자금을 시예산 70억 원, 기업 자금 50억 원, 일반 공모 30억 원을 통해서 마련하기로 계획을 했지만 일반 공모의 경우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시민 공모에서 8억 원만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경우 정치적 반발 등을 우려한 이 대표가 일반 공모로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접촉해서 성남FC 운영 자금을 후원받는 방법을 모색한 게 범행 동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이라 인수 당시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정치인이고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이렇게 말한 이 인터뷰 내용을 공소장에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서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대표는요,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 시민의 이익, 공익이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지난달 관련 질문을 받은 이 대표 모습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성남FC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그 대가성 후원금과 용도 변경에 그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해서 제3자 다시 한번 뇌물공여 혐의 적용됐는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제3자 뇌물 공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네, 검찰은 이 밖에도 성남FC 직원 등에게 후원금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 증대 성과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 성과금 지급을 심사하는 지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성남FC 대표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손글씨를 직접 쓴 뒤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했던 건데요. JTBC에 따르면 이 심사를 통해 성과금을 받은 3명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이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냈던 입장으로 가름해달라는 답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한 용도 변경과 성남FC의 후원금은 별개다. 대가성이 아닌 정당한 광고비 유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에 한층 가속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서울경제 보도를 통해서는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성남FC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이메일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축구 경기와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내 외부적인 문제점 분석 등을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고 하고요. 이외 대부분의 지시사항은 정진상 실장이 이메일로 전달해왔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남FC의 전 대표가 이 대표 등에게 보고 형식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보낸 지시사항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이메일 내용은 삭제됐다가 최근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함께 검찰은 어제 농협과 현대백화점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이런 공소장 내용에 비춰보면 검찰이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를 범죄 혐의를 인정을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기기로 이렇게 방침을 결정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별다른 반응도 또 적극적인 해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좀 검찰이 진짜 수사에 가속도와 가속도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좀 수사를 해서 기소라든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민주당 경선 후보일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수사 내용들이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의힘 다시 공격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반응을 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더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다시 또 추정이 되는 싸움들이 벌어져요. 오히려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들은 검찰 같은 경우 계속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불송치 유서에 혐의나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서를 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1년 넘게 계속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계속 낙인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범죄가 아니면 어떻게 책임질 거죠, 검찰이?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사건에 대해서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경찰이 제대로 그 골든타임에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검찰도 수사가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속도로 해서 아마 빠르게 이 문제에 더 지체되지 않도록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재명 대표는 나에 대한 이득이 아니라 성남시에 관한 이득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성남FC가 받았던 후원금이 결국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에 대한 이득으로 귀결되는 측면 한 가지,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성과금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득으로 귀결되는 점, 그리고 그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가장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정진상 실장이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기업에 관한 강제 수사들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모종의 고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아버지의 폭행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에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박 씨 아버지가 또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네, SBS 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박수홍 씨 아버지는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번 때렸다. 형은 수의 입고 앉았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든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하든지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그동안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느냐라고 흥분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홍 씨는 부친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아서 아들을 때렸다, 이 말이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과거 박수홍 씨와 부친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도 엄마 아버지가 뭐 연예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소탈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음반 낼 때는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가 내는 거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사실 아버지가 한동안 제 돈 관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잘 챙겨주셔가지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네. 아버지 그 돈 좀 들어가는데 괜찮죠? 괜찮아. 네가 벌어서 하는 게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네, 그리고 오히려 박수홍 씨 아버지는요, 80 나이 든 부모를 이런 때까지 불러서 조사받게 했으면 아들이 내게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취재진이 박수홍 씨가 안쓰럽진 않냐, 안 왔냐 이렇게 묻자 박 씨 아버지는 뭐가 불쌍하냐면서 언론에서 부모가 자기한테 빨대를 꽂았다는 식으로 만들어놨던데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한 게 아쉽다, 그게 무슨 아들이냐면서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홍 씨 어쨌든 일단 어제 조사를 마치긴 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박수홍 씨가 어제 오후 약 7시간 동안 자택에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내외와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 있고, 폭행당한 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던 박수홍 씨는 귀가 후 자택에서 전화를 연결해 스피커폰을 켠 채 조사에 참여를 한 건데요. 박수홍 씨 측에 따르면 부친이 전화통화에서도 박수홍 씨 친형 편을 든 반면에 박수홍 씨를 향해서는 고성을 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또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과 개인 재산의 관리를 본인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수홍 씨가 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시냐 이렇게 물으면 난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게 박수홍 씨 측 주장입니다. 검찰에서 결국 이제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질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박수홍 씨가 이제 부친과의 만남을 앞두고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 변호인에 따르면요, 박 씨가 친형을 고소한 이후 부친으로부터 협박을 계속 받아왔고, 어린 시절에도 부친이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질 조사를 하러 가기 전에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박수홍 씨가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박수홍 씨의 최측근인 방송인 손원수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가 분명히 폭행을 할 때니 무섭다고 신변 보호를 원했지만 무시당했다, 이렇게 주장해 논란이 커졌는데, 이에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은 공식적인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도 부친이 폭력 성향이 있으니 안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건의를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이 폭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검찰 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박수홍 씨 측에서 친형 내외와 아버지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조사를 요청했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대질 조사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80대 아버지가 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거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는 손원수 씨 주장과 관련해서는 검찰 측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박수홍 씨 측에서도 대질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지금 상태는 어떤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네, 박수홍 씨 측에 따르면 현재는 상태가 많이 회복되고 안정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부친을 고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박수홍 씨와 논의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 내일과 모레 예정된 녹화 일정은 스케줄 변동 없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두 번째 키워드는요. 파출소 흉기 난입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네, 지난 2일 부산 사상구 확장파출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지금 영상 보여드릴 텐데 이 한 남성이 파출소로 걸어 들어오는데요. 오른손에 흉기를 든 상태입니다. 이를 본 순경 재빨리 테이저건을 뽑았고요. 동시에 무전기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안내 창구에 붙어선 남성이 흉기로 위협하자 순경은 바디캠을 작동시켜서 현장 상황을 촬영합니다. 순경 뒤쪽에 앉아있던 순찰팀장도 이 남성에게 다가가서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테이저건과 경찰봉을 남성 모르게 챙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경고에도 말을 듣지 않는데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이 남성에게 다가서던 경찰. 결국 이 남성이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 이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제압합니다. 그러자 순경도 재빠르게 발로 흉기를 발로 차서 위험 요인을 제거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순간으로 지금 영상만 봐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경찰들이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 이게 돋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당황하지 않고 바디캠까지 작동시키면서 현장 대응에 나선 순경은요. 지난 9월 27일 15생활을 마친 새내기 순경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부상이나 그런 큰 피해 없이 상황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 남성이 왜 흉기를 들고 파출소로 난입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고 약물 치료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남성이 술에 굉장히 취해 있었던 데다 극단적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경찰도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SNS 접겠다. 조국 전 장관이 갑자기 SNS를 접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가 구속되었던 동안에도 SNS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왔었죠. 그런데 어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허가가 결정되면서 SNS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정경심 전 교수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 여러분들과 나눈 귀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 검찰이 한 차례는 불허를 했었는데 어제는 그거를 인정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정 전 교수는요. 지난 8월 초에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후 추석 연휴 직전에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진 건데요. 정 전 교수 측은 첫 번째 신청 때는 없었던 수술 일정이 확정된 증빙 자료를 검찰에 새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지난달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가셔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 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정정 교수는 이번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 달간 외부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다만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되고요. 11월 3일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의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SNS 활동을 접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런데 이전에도 SNS 중단을 선언했던 적이 있었죠. 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SNS를 접는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SNS를 소통 창구로 이용해왔는데요. 그러나 올린 글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치권 내에서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지난 2019년 1월 한때 다시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가 반년 만에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관 사태 당시에도 한 달간 SNS에 글을 올리지 않고 일시 중단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저희가 뭐 다 알다시피 주로 이제 SNS를 자신과 어떤 그다음에 대중의 소통 창구로 삼아왔었는데요. 그게 또 논란이 됐던 적도 상당히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내 정경심 전 교수가 수감 중임에도 SNS에 턱걸이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고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자녀 입시 비리로 인한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과거 SNS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되면서 역공의 빌미를 제기하기도 했었죠. 이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과거 정유라 대리과제 의혹 기사를 공유하면서 경악한다라고 했던 SNS 글인데요. 조 전 장관이 아들 대리 시험을 쳐줬다는 의혹이 나오자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딸 집을 찾아가서 취재를 요청하자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지난 2012년 댓글 공작 의혹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주소를 SNS에 올린 일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계기로 해서 부인 치료에 전념하겠다면서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픈 가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SNS를 활발하게 활동했던 게 본인 자신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한때 같이 몸담았던 전 정권 전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이제 본인을 위해서 접겠다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간의 형 집행정지 아니겠습니까? 또 한 달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 달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들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또 슬그머니 SNS를 다시 열어서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건 아닌지에 관한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좀 다른 고려는 필요 없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형 집행정지를 해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부인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남편으로서 당연히 병간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병간호하면서 SNS에 글을 올리게 되면 거짓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좀 투옥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겠죠.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본인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SNS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론의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일정들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SNS에 글을 쓰시면 본인 생각과 무관하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참에 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원로 한 분의 별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원로 학자이자 지식인이었던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어젯밤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향년 94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안타까워하고 계실 텐데요. 김동길 명예교수가 어제 오후 10시 반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됐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던 김 명예교수는요, 자신의 시신을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한다는 생전 서약과 유언을 남겼고요.
고인의 서대문구 자택은 누나인 고 김옥길 여사가 총장을 지냈던 이화여대에 기부한다고 하는데요. 김동길 명예교수 장례는 고인이 누나를 기리기 위해 자택 마당에 건립한 김옥길 기념관에서 가족장으로 오는 7일까지 치러질 예정입니다. 김동길 명예교수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나비 넥타이, 그다음에 콧수염, 그리고 아주 묵직한 직원 이런 것들 당연히 연상을 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고인의 발자취를 잠시 따라가 보면요. 1928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1946년 고향을 떠나 월남했고 이후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또 미국 에반스빌대와 보스턴대에서 각각 사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이른바 문사철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는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부총장까지 지냈습니다. 또 유신 정권을 향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을 쏟으면서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동길 명예교수는 그 유신 정권 시절에 강한 그 민주화 운동을 벌였고요. 그다음에 반체제 인사로 아주 이름을 날렸습니다. 고인은 학자로서 남긴 저서만 해도 100권가량이 되고요. 또 연예인 못지않은 스타 지식인으로 정말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명예교수는요, 방송과 신문을 넘나들면서 대중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콧수염과 나비 넥타이는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요. 이게 뭡니까? 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확한 언변과 정연한 논리, 거기에 특유의 유머로 국내 시사평론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또 말년에는 90을 넘긴 나이에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개설 1년도 안 돼서 구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2013년 사회 지도층의 성접대 사건이 불거졌던 당시에 김 명예교수는 저희 TV조선 뉴스쇼 판에 출연해서 강한 어조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김 교수가 나오는 시간대만 되면 이 시청률 곡선이 정점을 찍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권력, 돈 이런 문제들, 네. 돈 벌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다, 악용한다. 그런 문제에 끼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건설 사업인가 한다는 자가 그 몇 번씩 혐의가 있어서 뭐 고발이 돼도 무사하게 풀려난다. 그렇죠. 그 사람은 왜 그럴까? 그쪽에 돈을 쓰건 여자를 쓰건 아주 못된 짓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는 살아나고 그렇죠. 또 살아나고 이런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 그것이 아주 매우 불쾌한 거 아니에요?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요, 또 정계에도 입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었고요. 1992년에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1994년엔 신민당을 창당했고 그 이듬해엔 고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에 합류를 했었던 고인은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말년에는 알고 계신 대로 각종 방송과 강연 그리고 저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보수 진영의 주요 원로로 자리매김했고요. 올해 초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후원 회장을 맡아 정치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요, 포기할 줄 아는 아량을 가진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편 여권에선 김동길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에 잇따라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교수님께서는 일생을 민주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바치셨다면서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큰 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던 교수님의 통찰력과 해안은 그 깊이를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평생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며 바른 말씀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해온 선각자셨다고 추모하면서 링컨과 같은 정치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보다 높은 차원 정치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또 태영 의원은 교수님의 고향인 평안남도 맹산인데 결국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면서 교수님의 뜻을 이어 담대한 자유와 민주의 물결이 한반도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으실 텐데요. 2014년 TV조선 낭만 논객에서 김동길 교수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 하루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수는 아니라도 천수를 누리느냐 그거는 마음속에 걱정이 없이 닥치는 일들을 낙천적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자꾸 나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 하루만 내게 있는 건 하루밖에 없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어제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인데 이제 무슨 큰 일을 할 것도 없잖아요. 뭐 나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루하루 생각하는 게 뭔가 하니 내 정신의 건강은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쉬운 말로 사랑하자. 만나는 사람마다 조그마한 사랑, 뭐라도 줄 게 있으면 주자. 그것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그리고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베푸는 거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날까지 갈 것이다. 그것이 언제이건 상관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